몇 가지 이제 쭉 제 관점에서 본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우선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개인의 경제적 어떤 이 불평등의 문제 또는 경제 활동의 문제를 볼 때 크게 소득과 재산의 문제로 봅니다. 소득은 플로우죠. 일해서 번 돈이고, 재산은 가지고 있는 스탁인데, 대부분 진보가 조금 너무 그 재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소득 쪽에 포커스가 좀 안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의 구조를 보면 자본주의 역사가 불과 3, 40년 길게 보면 아예 해방 후부터 친다 해도 이제 6, 70년. 근데 본격적인 자본이 축적된 걸로 본다면 이 3, 40년 정도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산의 불평등, 자산의 불평등이 굉장히 심한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눈에 띄죠.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가 바로 눈에 보이고, 고급차 타고 다니는 사람과 아닌 사람, 소득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만 아직은 한국은 자산 축적이 지금 미국과 유럽의 논쟁에서 이야기되는 것처럼 그렇게 큰 격차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 피케티 책을 여러분도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피케티 책도 어마어마하게 전 중요한 책이고, 정말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경제민주화나 또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처럼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짚고 한번 가야 될 중요한 화두를 제공했는데,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책 이야기를 한 사람 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진보 쪽에서 열광하듯이 이야기했지만, 참 그게 저는 안타깝습니다. 어찌됐건 그 책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내용이. 하나는 소득 불평등의 문제와 다른 하나는 자산 불평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산 불평등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적용될 거냐 하는 걸 제가 잠깐 언급을 했다가 굉장히 많은 여러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았는데, 그 책에 보면 1850년, 60년대 프랑스 파리의 시민들의 재산 구조를 보면 이미 금융재산이 50%를 넘습니다. 19세기 중반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한국은행이 국가 전체로 계산을 해도 금융자산이 한 25%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개인은 어떠하냐? 우리의 관심은 국부도 있지만 우리 일반 평범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소득의 문제가 핵심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근데 근로자의 이 앞에 그림이 안 보이네요. 예, 그냥 그건 이걸로 그냥 보죠. 앞에 거는 뭐냐면 도시 근로자 2인 이상 가구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재산 소득은 가구 소득의 0.3%입니다. 재산 소득이라 하면 이자와 배당과 임대 소득이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또 이거는 이제 이 패널로 한 2만 가구를 계속 끌고 가면서 조사하는 그거죠. 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상용 근로자의 경우에 재산 소득이 3%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 국회 때 최재성 의원실의 국세청이 제시한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 총액으로 봐도 근로소득이 90%를 넘습니다. 이 배당 소득이나 이자 소득이 한 10% 미만입니다. 총액으로 봐도. 근데 이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는 2.5% 중에 거의 90%를 상위 한 5%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자 소득은 이제 여러분도 모두 다 예금을 하고 있으니까 신고 인원이 무려 4,800만, 거의 인구랑 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덜 합니다. 물론 배당이나 이런 재산 소득은 아주 최상위
부자들이 누리는 거니까 배는 아프지만 그것이 나머지 전체 국민의 불평등의 문제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평등의 핵심은 전체 소득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불평등에서 오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쭉 보여드릴 내용을 다 근로소득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이미 김남영 교수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이 소득 불평등에 권위 있는 학자로서 수많은 연구와 논문을 발표를 했고, 작년에 피케티 교수가 왔을 때 저는 이 김남영 교수가 한국에서 굉장히 부상될 걸 기대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워낙 이 문제를 연구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근데 김남영 교수는 없고 이상한 사람들만 나와갖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김남영 교수가 이 어렵게 60년대 초반부터 이어온 이 통계에 의하면 80년대 중반은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고도 성장을 했던 60, 70년대에 불평등이 심해진 것이 아닙니다.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로 불평등이 심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불평등이 좋았다가 나빠지거나 나빠졌다 좋아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악화되는 추세가 지난 약 20년, 짧게 보면 17, 18년 동안 진행되어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이제 미국의 수준에 달했습니다. 미국은 1980년 내간 정부 이후에 약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악화됐습니다. 그 지금은 미국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입니다. 지금의 미국은 1929년 대공황 이후에 20세기 초반만큼이나 불평등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불과 한 17, 18년 만에 미국을 따라잡았습니다. 불평등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불평등이 가속화된 속도는 미국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미국이 30년 걸린 걸 우리는 한 17, 18년 만에 해치운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이걸 보면서 난감한 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오랫동안 불평등이 가속화됐는데 왜 누구도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실제 OECD 회원국 중에서 미국이 제일 불평등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불평등 정도가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불평등을 진위 개수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위 개수를 보여주지 않는 건 지금 OECD에서 제공하는 진위 개수는 아까 제가 표가 안 보여졌는데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를 근거한 거였는데 그게 왜곡된 거라 해서 한국의 학자들은 더 이상 그걸 쓰질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통계가 존재하는 나라 중에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거는 중위소득, 한가운데 소득, 임금 소득을 받는 그 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입니다. 이것도요, 임금 노동,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하면은 정규직 기준입니다. 상용 근로자니까요. 풀타임입니다. 물론 이제 풀타임을 하면 비정규직도 이 통계에는 들어갑니다. 계약직이나 이런 경우에. 그럼 어쨌든 어떻게 구분을 하든 저임금 노동자 비율도 가장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의 불안정도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자체 변화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임시고용은 우리가 구분하는 비정규직보다 훨씬 좁은 범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상위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자기고용, 즉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또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고용구조 전체가 불안하죠. 노동계 통계는 비정규직이 한 45%, 정부 통계는 한 35%, 되게 이렇게 본다고 하면 전체 노동자의 28%, 그러니까 약 한 30%는 자기 고용이고 자기가
일해서 자기 임금을 벌고 있고 나머지 70%의 한 60%는 정규직이고 나머지 40%는 비정규직인 이런 고용구조입니다. 정부는 한 32%로 보고 노동계는 45% 이제 분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하나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2007년에 우리가 기간제 노동자 보호법을 만들어서 2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데 참 안타까운 거는 뭐 지금 와서 그 논쟁을 다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정부 통계로도 거의 뭐 3%포인트 정도. 문제는 고용의 불안정성에 그친 게 아니라 임금의 격차가 더 심해진 겁니다. 그래서 시간당 임금으로 한 53% 정도고 절반이죠. 월 노동시간 계산해서 월 평균으로 보면은 50% 정도. 그러니까 딱 절반을 받는 겁니다. 이건 제 통계가 아니고 뭐 노동 동향 조사 결과를 가공한 겁니다. 거기다가 청년 세대의 한 30분의 1 이상의 첫 직장이 비정규직입니다. 근데 저도 직원들을 40-50명 이렇게 데리고 일을 해봤는데요. 처음에 비정규직에 대해서 그렇게 젊은이들이 거부감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이 있어요. 내가 잘하면 나는 해주겠지. 사람들이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남은 안 돼도 나는 되겠지. 그렇게 근데 첫 번째 직장에서 그 정규직화 되지 않고 계약이 해지돼서 두 번째 직장을 또 비정규직으로 갈 때는 거의 패닉 상태가 됩니다. 그 제가 제 직원들을 데리고 일하다가 무기계약직이죠. 학교에서 정규직을 안 해주니까 제가 자체로 그냥 계약을 물론 그것도 학교 승인을 어렵게 승인을 받지만 그 무기계약직 전환 통보를 하면요. 한 명도 안 빼고 펑펑 웁니다. 단 한 명도 안 빼고. 전 참 가슴 아팠습니다. 젊은 친구들 데려다가. 나중에 막 총장하고도 싸워가지고 싸웠다기보다도 이제 막 가서 읍소를 하고 막 해서 어떻게든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데 문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인생이 이렇게 출발할 뿐만 아니라 이 정규직 전환 비율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겁니다. 이거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임시직, temporary employment, 그러니까 비정규직보다 굉장히 좁은 범위입니다. 좁은 범위인데 1년 후에 정규직 전환되는 비율이 11%입니다. 이건 제 통계가 아니라 OECD 통계입니다. 우리가 기간제 노동자 보호법에 의해서 2년 후엔 전환된다고 하지만 3년 후를 봐도 22%밖에 안 되니까 5명에 1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정부는 1년 후만 3분의 1, 정부 통계도 그렇습니다. 2년, 3년 후도 한 40%. 그러니까 절반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노동자 자체 평가는 5명 중에 여전히 1명입니다. 거기다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이제 겹치기가 있는 게 과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 분담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용에서 보면 압도적입니다. 중소기업이 80% 넘게 고용을 하고 있고 대기업은 20%가 안 됩니다. 고용. 과거에는 6대4 정도 그래서 한참 동안 유지를 했었는데 지난 한 17, 18년 동안 이게 급격하게 벌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일방적으로 지난 한 30여 년간 악화됩니다. 근데 최근에 많은 분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중소기업은 항시 그렇게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통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80년대에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90%를 받았습니다. 90년대에도 75% 이상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절반입니다. 참 안타깝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분리가 됐을까? 자, 그러면 앞에 그림과 뒤에 그림을 합치면 국민이 두 쪽 난 거죠. 80%가 50% 받고 있고 19%가 그 100을 받고 있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재산이 축적될 여유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재산이라고 해봐야 한국에서는 평균적인 국민은 집이 재산의 거의 전부인 거죠. 100대의 기업, 우리나라의 매출액 기준으로 100대의 기업을 보면은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 매출액의 한 35%를 차지해요. 엄청납니다. 근데 고용은 한 6% 정도 하는데 전체 노동자 평균보다 한 2배 정도의 임금이고 특히 제조업보다는 2배 반. 그러니까 제조업의 중소기업은 100대 기업의 40% 정도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원청과 하청 관계일 때입니다. 지금 원청, 하청은 아무리 자료를 만들어서 좀 분석을 하려고 해도 자료가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누가 하청기업인지를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상조 교수가 하고 있는 경제개혁연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이 이슈를 조선일보하고 논의를 하다 보니 거기서 조사를 자체해가지고 기사를 했는데 2차, 3차 부품업체는 3분의 1, 4분의 1입니다. 1차 이 공급업체는 대부분이 대기업입니다. 여기서 대기업이라 하면 이 300인 이상 고용을 하는. 그러니까 보시면은 1차가 현대차의 60%고요. 2차가 1차의 한 60% 돼요, 우연히. 그리고 3차가 또 2차의 60%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경제적 논리로도 설명될 수 없는 거죠. 제가 어느 자리에서 이거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했다가 굉장히 항의를 받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난 은행 그 직원들의 평균 임금을 내보고 놀랬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출을 많이 하죠. 그 특별법에 의해서 하니까. 그래서 뭐 기업은행 예금하면 뭐 기업이 삽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가 호감을 가졌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기업은행 직원들 중에 정규직 임금이 평균 임금이 한 5,600만 원 되는 것 같더라. 근데 기업은행에서 예금 대출을 해가는 중소기업은 2,000 몇백만 원이라고 하니 무슨 논리로 또는 무슨 이유로 그렇게까지 임금 차이가 나야 되는지, 과연 그러면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아간 기업보다 경제적 기여가 그만큼 많았던 건지, 또 한때 논란이 심했던 뭐 국부 유출시켰다고 비난을 받은 론스타가 경영을 한 외환은행을 보니까 외환은행은 평균 임금이 제 계산으로는 정규직이 1억 2천이 넘더라고요. 이런 게 어떻게 알려지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을까? 참 저로서는 안타까웠습니다. 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런데 단순하게 제가 그렇게 봐서는 안 되겠길래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2012년 통계입니다, 이게. 2012년에 2163시간 일을 했으니 그만큼 일한 때가 과거에 언제였나 하고 뽑아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안 보이셔서 대표적인 나라만 제가 다시 정리를 했어요.
일본이 38년 전에 우리하고 비슷하게 노동을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닮고 싶어 한다고 일부 진보 세력에서 이야기하는 스웨덴의 1950년, 제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시간 문제도 정말 한번 다시 논쟁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일자리 나누기라는 것이 같은 한 의자에 두 사람 앉는다는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도의 노동시간이면은 우리가 일자리 나누기가 아니라 사실은 노동의 휴식이 전혀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니냐. 자, 이런 간단하게 그냥 임금 구조와 고용과 관련된 몇 가지의 단편적 그림이라고 할까요? 한국 사회의 단면으로 본다면 저는 한국 사회는 정말 불평등한 사회다. 이거 외에는 더 다른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뭐 정의고, 뭐 경제민주하고, 뭐 이건 두 번째 이야기고, 지극히 불평등한 사회다. 그래서 성장의 성과를 나누어 갖는 20%와 성장과 무관한 80%로 나뉘었는데, 이게 굉장히 복층 구조다, 다층 구조다. 고용으로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 기업으로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이 힘의 관계로 보면은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또는 재벌기업과 뭐 하청기업. 그러면은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하청기업. 최악의 경우죠. 근데 실제로 대기업, 아주 대기업이요. 우리나라의 뭐 상위 100대 기업이랄지, 뭐 현대차랄지, 삼성 이런 데 보면은 비정규직이 없어요. 한 5% 내외입니다. 은행도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기업은행이 유일하게 비정규직이 31%, 그 나머지 다 한 5% 내외입니다. 우리 고려대학교도 보면 비정규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저희 고려대학교 총수하시는 분은 다 외주 영역주입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내 책임이 아닌 구조로 다 떠넘긴 것이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재벌기업과 하청기업 구조 속에 또 한 번 엉켜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진